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인물 알아볼까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인데요. 사상 두 번째로 여성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인물이고 현재까지 임명된 4명의 여성 대법관 중에 한 명이죠. 최근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뉴스에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발열과 오한 이런 증상으로 최근에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이 돼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하지만 또 하루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86세의 고령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번 이 인물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 대법관은 임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종신직에 가깝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임명을 하는 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네. 그만두는 거는 이제 사법부 스스로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관이라는 것은 이제 사법부의 가장 이제 높은 고위직이다 보니까 네. 본인을 이제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긴즈버그 입원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트위터에 썼지만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후임 후보 물색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대법관이 물러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지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 대법원의 이제 구도를 보면은 대법관 9명 중에 보수 성향이 5명, 진보 성향이 4명인 상황입니다. 이 긴즈버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경우 어떤 대법관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대법원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좀 예민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로 86세 굉장히 고령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대법관의 자리에서 혹시나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순간들이 또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해 여름에 췌장암 때문에 이제 3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네. 그때 대법원이 이제 종양은 치료됐고 전이된 흔적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올해 초에 긴즈버그가 직접 암 극복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1999년에는 대장암, 2009년에 췌장암, 이제 2018년 폐암 이렇게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집무실에서 넘어져서 왼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건 사람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암 극복 선언에 대해서 SNS에 굉장히 축하 메시지를 많이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였고 넘어졌을 때는 내 갈비뼈를 대신 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현대 의학으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현시키고 싶을 만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녀가 영생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남은 인생을 그 대법관에게 주고 싶다. 이런 반응을 할 만큼 사실 대법관 치고는 드물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 유명 래퍼 중에 노토리어스 B.I.G라는 이제 래퍼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비틀어서 노토리어스 R.B.G. 그러니까 이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인 거죠. 네. 이런 애칭을 이제 사람들이 지어줬을 정도인데요. 더 이 긴즈버그의 얼굴이나 이 캐릭터 등을 프린트한 옷이라든지 머그컵 이런 상품들이 이제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상품처럼 팔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즈버그의 이제 젊은 시절 다룬 영화도 있는데 이게 제목이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고요. 그다음에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이 됐는데 이건 이제 제목이 나는 반대한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네. 근데 반대한다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디센트인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것에 반대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을 낼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제 판결에서 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좀 중요하다는 건데 미래에는 이제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 의견에 어떤 논리가 담겨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긴즈버그는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을 쭉 내면서 이 사회의 어떤 진보를 앞장서서 이끌어온 인사다. 이 점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좀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비결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삶에서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간 인물이다. 이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나 보죠. 그렇죠. 앞서의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이제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주 2회 하루 1시간씩 20년간 꾸준히 홈트레이닝을 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룬 책도 이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좀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80대 할머니가 플랭크라든지 뭐 이런 좀 뭐 어려운 동작을 해내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좀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플랭크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들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전 어렵던데요. 그것은 이제 몇 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네, 이것은 어쨌든 이 고령의 여성이 하기에 이제 적합한 것인가에 의문이 네.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긴즈버그는 이제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계를 극복해서 미국 사회의 어떤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지위에까지 오른 것이고 그렇게 손에 놓은 권력을 공동선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런 이제 상징과 같은 인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을 공동선을 위해서 쓴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긴즈버그가 관여했던 좀 대표적인 판결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금지 조치에 대한 판결이 대표적인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입학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립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한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 입학을 허가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판결을 이제 긴즈버그가 주도해서 이제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7년부터 여성 생도를 이제 버지니아 군사학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옴스테드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신장애를 가진 두 여성이 불필요하게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이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두 여성들은 주치의가 지역사회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오하이오주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냥 정신병원에 격리하도록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판결로 이 정신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시설에 격리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좀 같이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좀 퍼져서 이게 이제 일반화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의 벗이라는 환경단체가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을 강에 불법 방류한 레이드로 환경서비스라는 회사에 제기한 소송 판결도 살펴볼 만한데요. 네. 쟁점이 된 것은 이 불법 방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로 인해서 수질 악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입증이 어려웠다라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 강에 유독물질이 방류가 됐다 이 인식 자체 때문에 어떤 강의 심미적 가치라든지 또는 이제 레크레이션 가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즉 구체적 입증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법리를 세운 그런 판결인데 이 판결문들은 이제 모두 이제 다수 의견으로서 긴즈버그가 판결문을 작성했거나 판결에 참여한 이런 사례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다수 의견도 그렇지만 이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소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소수 의견으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또 유명해진 거기도 하니까요. 소수 의견으로 유명한 사례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게 2013년에 투표권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 이 결정을 대법원이 내린 것에 대한 어떤 소수 의견 제출한 그거였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주정부가 선거법 개정 시에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투표권법의 조항이 어느 주에 적용되는지를 열거한 위헌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주에 적용되는지를 열거했다고 하니까 주들의 이름이 쭉 써 있는 건데 네. 이건 이제 1965년에 법 제정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주들이 여기 해당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 리스트가 50년 전의 상황을 기반으로 이제 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현실에 맞춰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점에서 위헌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특정 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이 비난이 커진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투표권법의 이 조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항이었는데 그걸 이제 없앤 거나 다름이 없게 됐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때 이제 긴즈버그가 소수 의견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때 꿈으로만 여겼던 모든 미국인의 평등한 시민적 지위와 인종을 빌미로 후퇴하지 않은 민주주의 체제 그 안에서 공평하게 주어지는 발언권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 정도면 비해졌지 않을 것 같다면서 우리가 우산을 내던졌지만
곧 거센 폭풍이 밀려올 것이다 라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좀 말이 멋있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을 공유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이걸 이제 비판하는 소수 의견을 낸 사례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봐서요. 긴즈버그가 어떻게 법관이 됐나요? 1933년에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 원래 이름은 조한 루스 베이더입니다. 예, 뉴욕 브루클린은 앞서 말씀드린 노토리어스 B.I.G도 브루클린 출생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이 긴즈버그의 경우엔 부모가 둘 다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유대교 교리라든지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다고 하고요. 이런 걸 배우면 이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즈버그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코넬대에 들어갔는데 이때 배우자인 마틴 긴즈버그를 만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직장에 다녔는데 임신과 출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장을 사실상 잃게 됐고 이후에 이제 1956년 하버드 로스쿨에 또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입학생 중에 여성은 500명 중 9명일 정도로 굉장히 소수였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때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학과장이 이 여학생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남성의 자리를 빼앗으면서까지 입학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수업에서도 교수들이 이게 문답식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학생들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아예 기회를 안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출입도 거부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남편이 뉴욕에서 직장을 구하면서 컬럼비아 로스쿨로 편입을 했고 1959년에 공동 수석 졸업을 하면서 어쨌든 본격적인 법조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순탄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소개해주신 에피소드들을 들어봐도 유대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뭐 법조인으로서의 시작이 순탄치 않았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면 판사가 된 건 언제예요? 1980년에 이제 지미 카터 행정부 말기에 컬럼비아고의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이 됐고 이때 이제 좀 중도적인 판결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이제 좀 몸값을 높였습니다. 당시에 보수적인 판사였던 이제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과 이 시기에 이제 같은 항소법원 판사로서 친구가 됐다. 이 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의견을 달리하는 일이 많았는데 뭐 말년까지 함께 오페라를 즐기는 등의 어떤 우정을 쌓으면서 토론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각인이 됐죠. 네. 그리고 19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자 첫 번째 여성 유대인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던 겁니다. 네. 이분의 어떤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쭉 보면 미국 대법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법관이고 왜 그녀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이제 판결이나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또 대단히 신중하고 합리적 태도로 임하는 사람이다. 이 점이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여성의 어떤 권리, 그다음에 소수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상적인 여성 대법관의 수는 몇 명이냐라는 물음에 9명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니까 다 여성이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원이 남성일 때는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긴즈버그가 한국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국내 성소수자들을 초대를 해서 용산 미군기지에서 만찬을 즐기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일상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인물이다라는 게 많이 알려진 거죠. 지금은 특히 또 미국의 이제 행정부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긴즈버그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